생활안전경찰을 보겠습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의 주요 사무분장을 보면은 경비업은 이제 생안의 업무죠. 근데 청원경찰은 경비소관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 다 알고 계시니까 빠르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풍속이나 성매매, 총포도금, 즉결, 또 가출인, 실종아동, 여청은 모두 다 경찰청에서는 생활안전국 소관이죠. 성폭력, 스토킹, 성매매. 자, 생활안전경찰의 특징을 보면은 임무의 전반성입니다. 작용이 다양하고 대상이 광범위하죠. 대상의 유동성, 또 주민과의 접촉성, 관계 법령의 다양성, 전문성입니다. 정말 알아야 될 법률이 많죠. 그리고 광의의 행정경찰에 속하고 예방경찰입니다. 진압경찰이 아니죠. 자, 여기서 광의의 행정경찰이 나왔으니까 이 총론에서 나왔던 것을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거의 다 잊어먹었죠. 자, 광의의 행정경찰에는 협의의 행정경찰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여기에 보안경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보안경찰은 뭡니까? 교생풍 해경이 있죠. 그리고 협의의 행정경찰은 건영위가 있습니다. 건영아파트 재건축위원회 건영위가 있죠. 그 두 개를 합한 것이 이제 광의의 행정경찰이 있는데, 여기에 비슷한 개념으로 광의의 경찰권이 있죠. 광의의 경찰권은 이제 당연히 협의의 경찰권이 들어갈 것이고, 이제 무엇이 더 첨가되느냐 하면은 수사권과 비권력적 활동이 첨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수비가 되는 것입니다. 첩수비가 아니고 협수비죠.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정리를 하고, 그런데 협의의 경찰권이라는 것은 이제 광의의 행정경찰권과 같은 개념이 되고, 이것은 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됩니다. 그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뭐죠? 실질적으로 독학 사회라고 장명수 차린 거죠. 학문적 개념으로 정립이 되었고, 사회 목적적 활동이고, 일반 통치권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작용 중심의 활동이고, 명령 강제하고 소극적 활동이죠. 그리고 보안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자 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죠. 두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복습을 하고 좀 헷갈리시면 앞부분 총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2 신고. 112 업무는 여기서는 생활경찰 업무에 분류가 되어 있지만은 지금 우리 직제사항으로는 이제 생활경찰 업무에서 분리돼 가지고 본청도 그렇지만은 지방청도 그렇고 이 차장 직속으로 들어가 있죠. 상황실 업무가 차장 직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신고를 받고 또 출동을 하고 하는 전 과정은 생활안전경찰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접수 요령을 보면은 신고자는 경찰의 신속 출동을 바라는 마음에서 무조건 예하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범인 근거보다 피해자 구호 관련 사항을 우선 청취한다. 전화를 받으면서 신고 이력을 확인하여 1시간 이내에 신고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것은 지방청 지령실에서 신고를 받으면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겠죠. 상습, 악성 신고자의 경우에는 다른 전화를 받기 위해 끊겠다며 전화를 종료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폭력 신고는 신고를 취소하더라도 반드시 현장 임장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한다. 그렇게 하겠죠. 성폭력 신고에 대해서는 어떤 협박이라든가 주변 사정에 따라서 제대로 답을 못하거나 혹은 취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 임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급박한 경우 우선 출동 지령하고 통화를 유지한다. 현장 경찰관이 신고자와 통화하도록 신속히 통화를 종료한다 하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기 사용 신고는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위하여 범인의 현재성, 총기 종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인질 강도 사건은 피해자 안전을 위하여 인질사건 전문 대응팀, 강력팀이 아니고 현장 출동을 지시한다. 자, 위치정보를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조금 어렵죠. 위치정보 조회는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회가 가능한데 112 신고 접수 시스템과 연계해서 수초 이내에 조회 가능하죠. 범죄 피해자, 요 구조자는 이제 납치, 감금, 강도, 성폭행 등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 피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치정보 이 법에 의하면은 경찰이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는 오로지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경우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구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사 목적으로 이렇게 조회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실종 아동은 실종 당시에 만 18세 미만입니다. 이것하고 구분되는 개념이 이제 가출인이죠. 가출인은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신고 당시에 18세 이상이 되면은 가출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이 다릅니다. 이 실종 아동은 실종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신고를 했다가 하더라도 실종 당시에 18세 미만이면은 실종 아동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시가신당으로 암기를 하면 됩니다. 아동은 실종 당시, 가초리는 신고 당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시가신당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실종 아동 등 할 때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 등이 발견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경우죠. 단순 가출, 행방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는 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생명 신체에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위치 추적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우리가 위치 추적을 한다는 것을 이제 LBS라고 그러죠. Location Based Services. LBS입니다. 이 방식에는 셀 방식이 있고 와이파이 방식이 있고 GPS 방식이 있는 거죠. 이 각각을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셀 방식이라는 것은 기지국 위치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휴대전화에 대해서 가능하겠죠. 실내나 지하에서도 가능합니다. 전화만 터지면 가능한 것이죠. 도심지에서는 수백 메다까지, 또 개활지, 그러니까 뭐 시골 같은 데서는 수킬로까지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기지국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전체가 그 지역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잡힌다는 의미죠. 자, 다음은 와이파이 방식입니다. 휴대전화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으면 와이파이가 연결된 그 공유기 있죠. 공유기의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치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실내나 지하도 가능하겠죠. 거기에 공유가 있으면. 근데 이 AP 설치가 별로 없는 뭐 시외지역에서는 곤란하다. 척이는 그 위치 정보는 셀보다는 정확하겠죠. 아무래도 그 공유기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셀보다는 정확하지만은 GPS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십 미터 오차가 난다. 셀 값하고 와이파이 값이 현격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와이파이 값이 아니라 셀 값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 값이 좀 부정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유로 보면 와이파이 소유자가 뭐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도 통신사의 이전 주소지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저도 이 경우가 조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가 뭐 일일이 상황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정확하게 우리 직원들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아마 통신사에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마 제 생각에는 부산에 살 때 자기 집에 그 공유기를 설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통신사에 이 공유기는 부산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신고를 했을 건데 그 공유기를 가지고 서울로 갔다면은 이제 그 통신사에다가 주소 이전 변경 신청을 아직 안 해줬다면 아마 그 공유기 위치는 여전히 부산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나.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 설명이 틀렸으면은 댓글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GPS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 육성을 통해서 하는 기반이죠. 가장 정확합니다. 정말 GPS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내비게이션 GPS 켜놓고 이렇게 다니면 정말 뭐 몇 미터의 사거리가 있다. 거기서 우회전하라, 뭐 좌회전하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실내라든가 지하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GPS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신고자가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 있다, 옥상 등에 있으면은 GPS 값이 건물에 근접하게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오차는 적지만은 문제는 이제 이 GPS가 휴대전화에 켜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GPS 꺼져 있으면은 이 방식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위에서 잠깐 설명을 했지만 위치정보법에 의해서 우리 위치를 조회하는 것하고 또 통신비밀법에 의해서 우리가 통신 수사로 또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수사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구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전히 이제 이것은 기지국 주소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기지국 주소뿐만 아니라 GPS가 켜져 있으면 뭐 GPS라든가 와이파이 값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법원의 허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긴급할 때는 사후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12 신고 접수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데 수초 내에 바로 되는 것이죠. 이 경우는 이제 팩스를 보내가지고 또 바꿔야 되니까 30분 정도 걸린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112 신고 시스템하고 통신사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구전 목적이라면 우리 그 모니터 상에서 바로 클릭만 해주면은 그 위치가 바로 떠버립니다. 아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가끔 뭐 최근에 언론에 보면은 이 위치정보 시스템을 그 편법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인데 마치 구조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게 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뭐 그렇게 편법으로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적발이 된 적이 있었죠. 자, 이제 통신 수사를 할 경우에는
뒤에 수사 부분에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 있어서 먼저 예습 차원에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통신 제한 조치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용이 되는 것이죠.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고 내역입니다. 그래서 통신 사실이니까 사하고 역을 연결해서 사역으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이 통신 내역 중에 이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통신 자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것은 또 자니까 자하고 이렇게 자자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제는 용이고 사는 역이고 자는 자입니다. 연결하면은 제용, 사역, 자자 뭐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한 것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찰의 이제 업무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이렇게 규정상으로 되어 있으면 또 헷갈립니다. 먼저 관서장 업무를 보면은 전반적인 치안사항을 분석하고 대책 수립하고 지역경찰을 지휘 감독하겠죠. 중립시책을 홍보하고 협력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 예산, 장비를 관리하는 것이죠. 행정근무 업무와 같다고 했는데 요거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행정근무를 볼까요? 관리 예산은 건데 시설, 장비는 관리하고 예산은 집행을 하죠. 여기서는 예산은까지 관리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예산은 집행을 합니다. 시설 장비 관리에 관해서 우리 상황근무자를 보면 또 시설 장비는 작동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헷갈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딱 표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시설 예산 장비 관리는 관서장이 하고 시설 장비 관리하고 예산 집행은 관리에서 하고 그리고 시설 장비 작동 여부 확인하는 것은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정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현급 출납 공무원으로는 우리 관서장도 되고 또 관리팀도 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자, 순찰 팀장을 보겠습니다. 뭐 주요 직업을 사용하고 장비 등 인수 인계를 하는 것이죠. 중요 사건의 현장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죠. 1일 근무를 지정을 합니다. 관서장 없을 때는 당연히 업무 대행을 하겠죠. 자, 행정근무 관리는 이제 문서를 접수하고 현황 관리하고 통계 부채를 관리합니다. 이거는 설명드렸고, 자, 상황 업무를 보면은 방문민원을 접수를 하죠. 방문민원 들어왔을 때 뭐 스티커 발부해달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신고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를 합니다. 또 이 부분이 또 헷갈리기 쉬운 것이죠. 자, 순찰 근무자를 보면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동 조치를 하고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초동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상황 근무는 신고 사건을 접수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일반 신고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고 사건을 접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리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혼돈을 해가지고 이것이 순찰 근무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순찰 근무는 초동 조치 그리고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또 잘 구분해야겠죠. 자, 중요 사건 사고 보고 및 전파해야 됩니다. 무전으로 전파하게 되겠죠. 요 보호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감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 근무가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이것만 특별히 두 문자로 암기하면은 신작 중요가 되겠습니다. 뭐든지 신작은 중요하죠. 우리 특히 만화 같은 거 신작 중요합니다. 기다리고 있고, 예. 그럼 영화가 또 신작이 중요하겠죠. 상황 근무는 신작이 중요하다. 그렇게 암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순찰 근무를 보면은 주민 여론 또 범죄 첩보 수집하고 범죄 예방 위험 발생 방지 방문 흉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했고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근무 검색을 합니다. 자, 이 업무는 또 경계 근무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가 순찰은 이제 순찰차라든가 뭐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거지만은 경계 근무는 이제 고정된 자리에서 근무하는 거죠. 흔히 뭐 목 근무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불순분자 및 범법자 색취를 위한 이라는 단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그냥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근무 검색이죠. 여기서는 이런 것을 위한 통행인 및 차량 등에 대한 근무 검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현장에서 할 때는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바로 틀리기 좋은 그런 내용이죠. 이것들 비교를 해서 보면 되겠고, 또 비상 및 작전 사태 발생 차량 선박 등 통행을 통제하게 되겠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반드시 2인 이상 근무가 지정이 되어야겠죠. 자, 기타 근무는 위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고, 또 대기 근무는 휴식을 취하되 무전을 듣고 있어야 되고 10분 이내에 출동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실무상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분해야 될 업무를 여기 오른쪽에 다 이렇게 표시해 놨죠. 이렇게 해서 이게 아는 것 같아도 이게 문제로 나오면은 잘 털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경찰의 현장 조치 요령입니다. 현장 임장 전에 신고인을 만날 수 있으면 신고인을 안내인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또 상황실에 보고하고 불의의 섞이게 방지하고 임장하는 도중에 범인 발견을 노력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실무상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가끔 보면은 이 가는 도중에 가는 길에서 이 범인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교통사고는 초기 대응을 한 다음에 바로 사고조사 전담 경찰에 인계를 한다. 도박 사건은 충분한 경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노출되지 않도록 경관도를 끄어갑니다. 그렇게 또 사복차림으로 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도주 및 위해 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이게 진입을 할 때 창문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막 뛰어내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이제 사전에 가능하다면 119를 통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판도는 행위자별로 또 액수를 확인한 다음에 구분해서 압수를 해야 되겠죠. 화토는 화토장에 돌아가면은 실행에 착수와 동시에 기수, 적객업소에서, 그러니까 뭐 식당 같은 데겠죠. 도박을 하면은 업주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이 가능합니다. 도박 장소를 제공하면 뭐 방조가 될 수 있고, 혹은 도박장을 개장한 것으로 입건할 수도 있겠죠. 또 상습성 판단을 위해서는 도박 전과에 대해서 반드시 범죄 기능 조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치자 대응을 보면은 주치자에게 새로운 시비거리 제공하지 않도록 조용하고 차분한 어조로 대화한다. 말은 쉽죠. 정말 어렵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집에 가라 했더니 또 경찰관 달라들어가지고 공집으로 또 입건을 하고, 그 사람 사실을 가만 놔뒀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또 집에 가라고 했다가 공집으로 입건이 되고 경찰관도 피곤하고 그 사람도 피곤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해서 또 신고 떨어졌는데 그 처리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관공서 주치 소란자는 60만원 이하 벌금이죠. 그래서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런 이제 경범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10만원짜리 있고 20만원짜리 있고 60만원짜리가 있죠. 그래서 20만원짜리가 이제 방광 표출이 되고 60만원짜리가 주신이 됩니다. 주신은 이제 주치 소란인데 관공서 주치 소란이죠. 신고는 이제 거짓 신고가 되겠습니다. 요 주신은 60만원짜리이기 때문에 주거가 분명하여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죠. 방광 표출 같은 경우는 20만원짜리이기 때문에 주거가 분명하면은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습이 되겠습니다. 자, 음주 만취자는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고 연고지 확인되면은 가족 등에 인계하겠죠. 타인의 유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의식 있는 주치자라도 만취한 경우에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후송 또는 연고지 확인해서 보호자에 인계하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병자 등 보조치는 응급의료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죠. 이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경제법이 아니죠. 경제법에는 경찰관의 직권 남용에 대해서 1년 이하 징역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운경찰에 대해서는 청운경찰법에 의해서 6개월 이하 징역이 있죠. 그것도 경제법에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복서입니다. 자,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진료 등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한 병실이 부족, 의사가 출타했다, 이런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응급의료이기 때문에 병실이 부족하다, 전문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최소한 응급치료는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응급치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사정 예의치 않으면 옆에 또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응급치료조차 하지 않고 또 다른 병원에 가고 그 병원에서 또 다른 병원에 가고 뭐 그러다가 수혈이 안 돼가지고 사망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이죠. 자, 기타 상황별 대처용을 보면은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는 수사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지역 간서에 대기를 지킨다. 그리고 가해자 표정을 완전 분리해야겠죠. 그 카메라당 이용 촬영 몰카가 되겠습니다. 혐의 측이 명확치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불신검문의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죠. 그리고 영상이 확인되면 형사법에 따라서 압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불신검문이 나오죠. 불신검문에 대해서 한번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불신검문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뭐죠? 죄를 범하려 한 사람이 불교일 때 소신껏 모기장 밝히고 동행 요구하죠. 데려간 다음에 당신 연변에 있소하고 고지를 합니다. 그렇죠? 죄를 범하였거나 하려 하거나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불리하거나 교통에 또 방해될 때 그때 이제 임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데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목적, 이유, 장소를 밝히죠.
그래서 동행 요구를 합니다. 동행한 다음에는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자, 아파트 층간 소음도 인권 소란죄로 의율할 수 있겠죠. 택시 승차 거부도 도교법에서 특정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도로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신고는 사전 신고가 됐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사유지나 주차장은 사유지 내에 불법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법으로는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 범인 근거 5대 안전수칙 2인 1조 권총 들고 현장 임장. 청구는 공정입니다. 전방이 아니죠. 이런 것도 헷갈리셨습니다. 청구는 공정입니다. 사주 경계하고 범인 대항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인과는 3m 관계를 유지합니다. 권총을 들었을 때는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뭐 발차기를 해가지고 총이 떨어질 수도 있고 총을 붙잡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3m 정도, 2m가 아니죠.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투기 투항 명령하고 공포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자, 가스 발사총은 1m 이내에서 얼굴에 발사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스 발사총은 얼굴에 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1m 이내에서는 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기선을 제압하고 보이는 폭이 한꺼번에 조치하고 한 명 경계하고 한 명을 몸수색한 다음에 근거 연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통적 경찰 활동과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는 경찰이 법 집행의 유일한 기관이었죠. 현재 지역사회는 경찰과 시민 모두 범죄 대응 의무가 있습니다. 역할은 범죄 해결자지만은 보다 포괄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자가 되겠습니다. 업무 평가는 검거율이 되겠지만은 범죄의 무저서가 얼마나 작은가가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순위는 범죄와 폭력의 퇴치가 되겠지만 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효율성은 신고에 대한 반응 시간이죠. 그런데 주민과 경찰 업무에 대한 협조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범죄 사건이지만은 시민과 문제의 걱정거리가 되겠습니다. 타 기관과의 관계는 갈등 관계지만은 원활한 협조가 가능하고 강조되는 부분은 집중화된 조직구조, 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책임을 강조하지만은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분권화와 일선 경찰의 재량권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스콜릭이라는 학자가 강조를 했죠. 이 스콜릭이라는 이름을 자세히 보면은 꼴릭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경찰 꼴리는 대로, 지역경찰 꼴리는 대로 재량권을 강화시켜 줘야 된다고 이 꼴릭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잊어먹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